다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리스크는 있겠죠.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여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죠. 여기는 좀 궁뎅이가 무겁죠. 이것은 나올 게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가장 큰 건. 아니 전문가님 앞에 내용을 보니 응? 뭐 수출도 감소하고 실질 소득도 떨어졌고 소비도 둔화인데 가계부채도 증가했고 지금은 아니 소비가 둔화가 미국은 아니던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나리자 효과라는 게 모나리자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연준도 헷갈려 한다. 왜? 아니 소비가 둔화가 이어지면 물가도 좀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고 물가가 상승세예요. 이게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데 저는 부작용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시장에 어느 정도 제도권의 개입이 필요하죠. 뭐 어떤 제도든 어떠한 뭐 이념주의건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게 생기니 제도권이 개입을 하는 건데 2020년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니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돈 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문가님 소비 둔화로 안 가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2023년 6월보다 2023년 12월 물가가 어떨 거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결국 소비를 진작시킵니다. 촉진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문가님? 자, 작년 2022년 지금이 6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소비자들이 2022년 12월 물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물건값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에요? 지금 사둡니까? 오른 다음에 삽니까? 당연히 여기죠. 그 물건값이 오른다고 예시를 들면 난중 보니까 1,0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네? 못 사죠. 그죠? 힌트를 드릴까요? 소주값도 올랐고요. 돼지우유 값도 올랐습니다. 음식료 업종만 올랐습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물가 좀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뛰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소비를 촉진시키니까 좀 쌀 때 사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추를 사도 삼겹살을 사도 이틀 뒤에 삼겹살이 오늘 10,000원 하던 게 15,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사둡니까? 안 사둡니까? 조금 더 사두는 거죠. 저는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효과라고 봅니다. 소비의 진작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기와 증시에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반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지금 뭡니까? 그죠? 우리 정의는 좀 많이 봤고 연동관계는 좀 많이 봤으니까 이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체감이 되시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계속 부여들을 돌려보면서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죠? 지금 시장이 뭘 기대하고 있죠? 요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나 저제나 금리 동결되면서 인하로 가겠느냐? 금리 인하를 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제가 물음표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 성장률이 높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성장률 둔화 때문인가? 맞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성장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장률이 둔화되면 지금까지 올드했던 방법이지만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돼요. 지금은 성장률이 둔화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렇죠. 시장도 그렇습니다. 단지 올해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왜냐? 일단 최종금리를 확정은 지어야죠. 지금 5.0에서 5.25인데 미국 금리가 최종금리 확정도 안 지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현 시점을 근데 과거 사례와 대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구를 넣을까 말까. 요즘에 경제학 박사들 굉장히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우리가 모기지 서프라임도 겪었고 조금 더 먼 과거로 가보면 오일 파동, 석유 파동도 겪었고 전쟁도 많이 겪었고요. 근데 이 코로나는 겪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연준이 복잡한 고뇌에 봉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건 좀 차지하고 두 번째를 좀 봐보시죠. 금리 인상 국면에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어떻느냐 이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 국내 증시가 할인이 되고 있는가? 2023년 연초와 같은가? 아니죠.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가 조금씩 주가가 내리니까 밖에 좀 피해 기준 12배 수준이거든요.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대 낙폭이나 바겐세일은 지났습니다. 과대 낙폭이 왔던 요인은 앞에를 보니 뭐였죠? 금리 인상에 따른 과대 낙폭, 저평가, 그렇죠? 기대감.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은 마무리일 것. 이렇게 시장에서 딱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요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 자, 보십시오. 지금 2023년 1월 써놓고요. 지금 6월입니다. 그죠? 1월보다 6월이 금리가 더 높습니까? 더 높죠. 더 높잖아요. 금리 인상 했지 않습니까? 더 높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더 낮아졌어요.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도 더 낮게 잡았습니다. 물론 그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더 내려갔어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가 됐나요? 대다수들이 증가 안 됐습니다. 그죠? 바뀐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거였어요. 오로지. 저평가가 1번이었고, 그죠? 그때는 쌌으니까, 할인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올해 금리 인상 끝내겠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말하냐. 너무 설레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경제의 어떤 순환의 시스템, 단계를 10년 주기 보는 사람, 20년 주기 보는 사람, 30년 주기 보는 사람 각각 틀립니다. 그건 주관적 해석에 분분한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시대가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계로 가면서 이 경제 환류 시스템도 빨라졌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는 5년 주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주기 전에 경기 침체 1단계예요. 제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야지 우리한테 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막 너무 환호해. 환호하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들 손실률은 줄어들겠죠. 코스피가 2,800, 2,900 가면.
빠르게.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없어요.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바뀐 게 없는데 너무 바쁘게 지금 눌림목대 이제 들어가야지. 이거 좀 높은데 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모르겠고 전문가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보니 뭐 자꾸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물가로 가보죠. 금리 인상이 그러면 마무리된다는 것은 물음표 달아놨습니까? 이렇게 기결할 수 있어요. 물가는 정말로 잡혔는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물가는 정말로 잡혔는가? 그러면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없는가? 정말로? 아니죠. 왜? 물가도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물가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경제 성장은 물가에 비례합니까? 네, 맞습니다. 움직이니까. 경기가 좋아져요. 소비가 촉진돼요. 그렇죠? 소비가 촉진되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가 돼요. 수요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기본 논리예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금리 인상의 국면에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경제 공부할 때 나오는 공식 같은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가 돼요. 그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도 좀 사야지. 그럼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 밑에 힌트를 좀 달아둘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경기 성장 둔화죠. 경제 성장 둔화이 되면 돈 버는 것도 떨어져. 소득이 떨어져. 수요도 감소돼. 그래서 물가가 하락돼요. 공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는요.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도 연착륙 얘기하기 나오지만 무슨 소리예요? 연착륙, 고용이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경기가 침체가 아닌데 구조조정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뭐예요?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때 별로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실질적으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정리한 내용을 필두로 좀 써볼게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아. 그죠? 그래서 돈 좀 풀고 싶어. 우리는 이거를 조금 멋진 말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죠? 쉽죠? 저 김민주는 절대 강의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용어, 멋있는 영어 다 필요 없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 없고 허세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경기 침체니까 돈 좀 풀어서 유동성 공급 좀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어때요? 높아요. 물음표가 달리겠죠. 진퇴양난인 거예요. 진퇴양난.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빡빡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CPI를 보면 어찌됐든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어요. 뭐 지금 지난달에 4.1, 그죠? 이번 달에 4.0 내려오고 있잖아요. 좀 가보니까 9대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9도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자이언트 스텝의 고금리가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도 해요.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 지표가 잘 안 내려온다.
뭡니까? 소비가 잘 되고 있다. 어디서 돈을 많이 버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잘 되고 있다. 뭘 뜻해요? 아니,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응? 다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인 거예요. 아, 그러면 경기 성장이 둔한데 돈 좀 풀어가지고 경기 좀 살려야 되는데, 응? 이것도 걸림돌이 되고 소비도 계속 진작이 되네. 왜 그러느냐? 자, 풀이해 드릴게요. 경제방송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ISM이라고 있습니다. 공급자 관리협회를 가시게 되면 제조업이 있어요. 보통 PMI라고 합니다. 미국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50 밑에예요. 46, 47. 50 밑에면 다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다 알고 전문가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침체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조업 근간의 국가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에요. 근간이.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근간이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어떠냐? 50 이상이에요. 침체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서비스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소비가 촉진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미국 시장의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런 생방송 중에는 뭐 논하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넘어가시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3단계 보시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 이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 미국 시장에 약간 금리 정책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겠구나. 뭐가 생겨요?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 좀 불안한데? 좀 불안한데?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순전히 미국 시장에. 저는 항상 이 경제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지 말라. 지금까지 다 졌어요. 이긴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아성에 도전해서 다 망가져서. 저는 IRA도 다 미국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요. 중국의 우회 창고 다 열어줬고요. 한국이 하나도 안 유리한 것 같아요. FTA 체결국도 아닌 일본하고 똑같은 세율을 내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에 유리합니까? 유리하지가 않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금리 올리는데 지금 덩달아서 신흥국 시장까지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호주, 캐나다 등등.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금리 정책 딜레마가 있고 방향성이 잡기 힘들고 CPI는 내려오는데 이게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지금 오늘 강의를 하려면 3시간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하고 제가 연초에 그랬어요. 금리하고 데드 크로스가 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죠. 자, 뭐 제가 좀 만든 건데 5월부터 데드 크로스는 발생이 됐어요. 물가가 높은 수준이었죠.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금리가 쭉 올라갔어요. 분명히 금리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어쨌든 오니까 물가는 사고 단편적으로 CPI는 데드 크로스는 발생됐어요. 다른 거 너무 이면을 읽으려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고금리를 유지해서 고금리로 계속 가고 있어서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금리 인하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7월에 금리 인상 하든 말든 올해 연내에 2번 하든 말든 소나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나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반기 증시는 미국에 의한다. 전문가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반기 증시가 미국에 의한다. 네, 미국에 의합니다. 순전히 미국의 좌지우지가 될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3.5예요. 미국이 5.25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왜 미국이 따라가지 못할 금리 역전차를 발생시키면서 저렇게 했느냐? 보세요. 주식, 부동산, 채권 등등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매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본 유출이라고 해요. 이게 자본 유출입니다.
아니 미국이 달러 돈 더 주는데 이자 더 주는데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 가죠.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결국 금리 격차를 줄여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 현재 한국이 금리 인상 중단 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 상태예요. 굳이 한국의 총재가 미국 따라갈 필요 없고 2004년, 2016년을 보면 자본 유출 크게 없었다. 크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달러로 자금이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뭐다? 여기까지 써보죠. 미국은 올해 말아요. 달러 약세라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2시간 해달라고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하반기 증시는 미국 금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본 유출이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면 물가 상승이 돼요. 물가 상승이 되면 결국 금리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내년도 금리 인상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정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도에 아니면 올해 금리 인상한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호주, 캐나다, ECB 다 인상했어요. 왜? 그들 보니까 실물 경제가 둔화해요. 지금 경기 침체인데 자본 유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증시 보게 되면 증시 자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외국인들이 신박하게 들어오지 않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시죠. 지금 달러 인덱스 6월 19일자입니다. 크게 써보면 102불 정도예요, 지금. 달러는 113불부터 계속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는 100불 밑으로. 90불 정도 가면 환율로 따지면 1200원 정도 될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1200원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다고 보는데, 아니, 달러 약세라고 그렇게 외치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 이면에 저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경제 개념 파트가. 그러면 자 보십시오. 가장 편한 방법은 이겁니다. 미국이 알아서 빠르게 금리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국들이 그렇게 됩니까? 한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물가가 낮아요?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응?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자본 유출은 싫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물가를 잡고 금리도 올려서 자본 유출이 되는 거를 막아야 돼요.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럼 왜 이 내용들을 전문가님 들어보니까 정의 개념이나 알겠는데 별로 안 좋은 내용 같은데도 아니죠. 무슨 내용이냐? 금리 영향을 더 이상 시장에 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표면적인 이유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뒤에 이면은 가고자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로 갑니다. 결국 금리 인하로 가고요.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거고, 알아서 미국 시장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돈을 다 벌었어요. 곳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1+1으로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효과를 2배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각국 통화료들이 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레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그게 통화료의 연동관계거든요. 자, 어찌됐건 제한적인 시장 자금입니다. 금리 인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그리고 아직도 저성장보다는 여기에 우위를 두고 있어요. 아직도. 경기 둔화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럼 뭐냐? 물가를 아직도 걱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아직도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반기에 이렇게 써왔었습니다. 저평가 섹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주가에 반영한다. 지금은 2차 전지가 이렇게 크다.
전반기 때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이만한데 나중에 더 커지고 나중에 2차 전지랑 비슷해질 것이다. 그리고 밑에 제약바이오 신재생 보고 자동차 다음에 채우는 게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대로 됐습니까? 이대로 됐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바쁘게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6강 남아 있습니다. 특집 방송으로 계속 되니까 VOD 돌려보면서 더 이상 금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나의 갈 길을 간다. 그러면 수익률도 주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